최초로 해저 탐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사적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과거 10년 만에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의 북서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정복하고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죠. 맞아요. 그런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단순한 정복자 이상으로 드넓은 세계에 대한 굉장히 그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와. 특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집착했던 분야가 바닷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원전 320년경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오늘날 페르시아만에서 바닷속을 탐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어? 저 통 안에 사람이 있네요. 설마 알렉산더 대왕? 네, 맞습니다. 아, 오, 진짜요? 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나무로 만든 잠수통에 사람이 들어가서 딱 한 명 서 있을 수 있게 해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머! 대박이다. 그리고 벽면에는 이제 유리로 만든 창이 있어서 그 창을 통해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모습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닭하고 고양이를 넣어갖고 들어가는 거 뭐야? 보니까 그 사실은 뭐 저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 닭을 자세히 보시면 저게 수탉이거든요. 네. 근데 수탉이 보통 동틀대를 알리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저 수탉은 아무래도 심해는 빛이 안 드니까 시간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상징적인 동물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고. 아, 시계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고양이가 예민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 산소가 부족했을 때 그런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로서의 상징적인 동물로서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근데 네. 저기 그림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추측할 수 어. 있겠네요. 맞아요. 네, 이처럼 깊은 바다는 오랫동안 인류에게 있어서 호기심이나 탐구심을 일으키는 아주 신비로운 세상이었죠. 와. 그래서 이후에도 인류는 계속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려는 여러 시도를 했지만 기술적 한계 때문에 실제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와서 인류가 드디어 이것을 만들어서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지? 바로 잠수복입니다. 잠수복. 오. 그렇다면 인류가 최초로 만든 잠수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궁금해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에? 아우 야, 관 아니에요 관? 너무 무섭다. 이거 무슨 만화책에서 본 것 아니 왜 같은데요. 손은 왜 빼놨지? 아 그리고 안에 옷은 무슨 사탕 같은 옷을 입혀놨어. 이건 이제 1715년 영국의 발명가 존 레스브리지가 만든 잠수복이에요. 이 잠수복을 다이빙 머신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오. 그리고 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면에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도. 와. 진짜 상상했던 비주얼이 아니에요. 어. 아, 옷인 그렇죠. 줄 알았는데. 잠수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건 뭐 그냥 이게 실험을 실제로 해본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원통형으로 만들어져서 조금 움직임이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수심 18m까지 들어가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와. 이것도 위에 사슬을 달아가지고 내려보내는 거죠? 그렇죠. 저도 잠수복을 워낙 많이 입어왔다 보니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네. 제가 찾다가 깜짝 놀란 잠수복이 있는데 한번 직접 네, 뭐, 네. 보여주세요. 에? 야, 얘 외계인 아니에요? 이게 우와. 뭐야? 1710년대에 스웨덴 발명가가 고안한 잠수복이라고 해요. 네. 와. 헬멧에 공기 공급 장치가 있고 균형 유지를 위해 추가 달려 있고 해저 탐사할 때 방해물을 제거하려고 도끼를 달아놨는데 와. 근데 가능해 보여요. 이게 더 나을 나 아까 원통보단 이게 더 뭔가 실용성은 나는 좋을 이게 것 더 같아. 그리고 한없이 내려갈 것 같아요. 끝도 없이. 이렇게 잠수복이 만들어지면서 인류는 이제 본격적으로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궁금한 게 이제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아. 깊이. 그렇죠. 수심. 예, 맞습니다. 과연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바닷속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1840년 세계 최초로 바닷속 깊이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지?
제임스 클락 로스라는 분인데요. 아, 남극을 굉장히 여러 차례 탐험을 하고 그래서 남극의 로스해가 이 로스 대령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 탐험가였구나. 예, 그래서 이 로스 대령은 남극으로 가는 도중에 남대서양에서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측정해 봅니다. 어떻게 측정하지? 이게 로스 대령의 탐험대가 바다의 깊이를 재는 모습인데요. 아, 이 로스 대령은 밧줄에 굉장히 무거운 무게추를 단 후에 그 밧줄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닿으면 거기서 이제 밧줄의 길이를 재가지고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거죠. 와. 그러면 이렇게 잰 남대서양의 바다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밑이었을까? 얼마죠? 기록에 의하면 약 4,365m라고 합니다. 에? 4천? 4,365m. 한라산이 약 2,000m니까 2배 이상의 깊이를 잰 말도 안 거였어요. 돼. 대박이다. 밧줄을 얼마나 만든 거야? 아이, 그 정도 길이 밧줄을 준비해 간 것도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약 30년이 흐른 후 1872년 인류는 훨씬 깊은 바다를 찾게 돼요. 근데 그걸 찾게 된 계기는 엉뚱하게도 해저 케이블 때문이었어요. 응? 당시 해저 케이블을 최초로 설치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아, 해저 케이블은 통신 및 전기를 전송하기 위해서 바닷속에 설치하는 케이블인데요. 이야. 영국은 1872년 해저 케이블 사업을 위해서 HMS 챌린저라는 배를 파견하게 됩니다.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려면 바닷속 지형을 자세히 알아야지 케이블을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까지 한 번도 바닷속이 어떤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 세계 바다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죠. 그래서 챌린저는 4년 동안 전 세계 바다의 해저 지형을 샅샅이 조사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아, 이야. 그 케이블을 깔기 위해서요? 그렇죠. 진짜 빨리 깔았다. 그러던 중 챌린저호가 태평양에서 아주 깊은 바다를 발견하게 됩니다. 태평양. 이전의 기록보다 약 4,000m 더 깊은 어? 약 그만큼 더 들어가? 8,184m의 수심으로 와. 측정되는 그 깊이를 발견하게 돼요. 에베레스트 산 그러니까. 정도의 규모네요. 바다 밑에 에베레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와. 그렇죠. 이 발견으로 태평양에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있다고 알려지게 됩니다. 와. 네. 이 챌린저호의 발견은 단순히 깊은 바다를 찾을 것을 넘어서 진정한 해양학의 시작이라고 할 만큼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깊은 바다 속에 사는 생물들을 발견했어요. 심야를 봤구나. 당시 챌린저호의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보고서 또 엄청 썼겠구만. 조개들 랍스터 아니에요? 각각류 쪽이 많은가 보네. 챌린저호는 약 4,700종의 다양한 심해 생물을 발견을 했어요. 우와, 4,000종이 넘는다고요? 여기 영국 사람들이 저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과학자들은 심해에는 아무런 생물도 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짐작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이 발견은 학계를 큰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아, 그리고 항해 후 무려 50건에 이르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는 근대 해양학이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챌린저의 탐사에는 치명적인 한계점이 있었어요. 챌린저는 잠수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깊은 바닷속에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죠. 그렇겠네요. 사람이 직접 내려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깊은 바닷속에도 다양한 생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인류는 깊은 바닷속을 탐사하고 싶은 열망이 점점 불타올랐습니다. 오. 네. 하지만 깊은 바다는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심해 탐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데요. 왜일까요? 압력. 예, 네. 맞아요. 수압. 어마어마한 수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압이 상승하는 높은 산에 올라갈 때보다 또는 기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우주에 나갈 때보다 이 심해 탐사가 훨씬 더 어렵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닷속에서 과연 수압을 받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터져요.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쪼그라들어. 와, 아, 어떻게 그걸 돼? 준비하셨어요?
예, 한번 보시죠. 어우, 너무 잔인할 징그러울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수심이 깊어질 때마다 이제 스티로폼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한 건데 1000m. 아, 작아지는구나. 어머 어머 어머. 점점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쪼그라드는 걸 볼 수 있죠. 저 못 버티겠는데? 아니, 압력이 엄청 센가 보다. 아니 사람 몸이 저렇게 절반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고요? 이렇게 들으니까 인어는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인어가 없겠어요. 아니면 엄청 작거나 이렇게 쭉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제 수치로 비교하자면 우리가 평소 느끼는 이 대기의 압력을 1이라고 한다면 바닷속에서는 수심이 10m 깊어질 때마다 1기압씩 상승을 해요. 그리고 물은 공기보다 약 1300 정도 무거워요. 오 진짜 무겁겠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이제 몸 표면적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약 1.5 평방미터라고 가정을 하고 200m 심해에서 네. 수압을 받을 때 과연 얼마 정도의 수압을 받게 될까요? 200m 깊이에서 우리 사람이 받는 건 약 3,150톤의 무게에 우리가 깔리는 것과 같아요. 와. 3,150톤? 예, 200m가요? 예. 이 엄지 손톱에 승용차가 올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우 왜 하필 되셨죠? 엄지손톱이에요? 아우 짜증나네. 빨리 움직여.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수압을 이용해 이것을 바닷속에서 실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수압을 이용해서 이걸 실험한다고? 뜬금없는 걸 것 같은데? 정답. 압력밥솥 뚜껑의 강도를. 나도 그 생각했는데. 그죠? 왜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생각했으면 얘기를 하라고요. 아닐 것 같아서. 압력밥솥의 그 뚜껑 예, 강도. 지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아까 그 우주 환경이랑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심해가. 우주선 발사 실험? 오답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현재 우리 지상에서 하면 너무 파급이 커요. 정답. 아, 예, 혜성 씨. 지상에서 하면? 네, 알겠다. 폭탄 그렇지, 실험? 그렇지, 아. 그렇지. 진짜? 예, 혜성 씨 정답입니다. 핵실험을 한다고요? 예, 강력한 수압이 폭발의 여파를 억눌러주기 때문에 바다 속에서 핵폭탄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것도 안 터지나, 안 퍼지나 보다. 옛날이라서 가능했나 저게? 안 퍼지나 뭐 봐. 규제가 없으니까. 수압이 심해서. 저기도 그 버섯 구름이 있네. 백 110m.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와, 그러니까 수압이 엄청 세서 그 위력이 안 퍼지나 보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압이 저 핵폭탄마저도 억제시킨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요. 그만큼 깊은 바닷속의 수압이 강한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또 심해 탐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데요. 수심 200m 이하 깊은 바다는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아서 완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어요. 안 보여.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짜 어떨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밝아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200m 내려갔습니다. 이게 지금 안 어, 보여. 이제 진짜 까맣다. 이제는 조명이 250이요? 지금 뭐야? 켜져 있는 거예요? 그게 꺼진 거 아니에요 화면? 저 생명이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니 지금 켜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와. 예.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너무 예. 이처럼 어두운 바다 속에서는 조명 장비 없이 시야를 확보하거나 촬영하기가 매우 그 어려워요. 물고기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저기서? 하지만 그러니까요. 조명 장비가 있어도 쉽게 고장 나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갑자기 어디선가
심해 생물이 나타나거나 너무 무서울 것 암초가 같아. 나타나도 저희가 알아차리가 어려워서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정말 단순하네요. 그런데 지금 말한 이 어둠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어요. 뭐지? 바로 극한의 추위예요. 태양광이 없는 깊은 바닷속의 평균 온도는 약 2도씨에서 4도씨예요. 게다가 물은 공기보다 체온을 약 25배 정도 빠르게 빼앗거든요. 그래서 체온이 낮아지면 호흡이 느려지다가 결국 심장이 멎게 되죠. 그래서 심해 수온과 비슷한 0에서 5도씨 사이에서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은 고작 15분 내에 불과해요. 15분? 와. 예. 갑자기 추워. 제가 그 SS에 있을 당시에 훈련을 했을 때 그냥 한 5m만 내려가도 너무 춥거든요. 물 온도가 확 다른가요? 네. 근데 거기에다 이제 저희가 한 10m 가량의 모의 시체를 두고 찾는 훈련을 하거든요. 와. 근데 그게 시야도 안 보이지, 춥기도 춥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더듬더듬 찾다가 네. 이걸 발견하게 되면 너무 놀라게 돼서 네, 급상승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위험하죠. 갑자기 올라면 안 되잖아요. 상승. 네, 그렇게 올라오면 원래는 안 됩니다. 예, 이처럼 깊은 바닷속은 이제 위험천만한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 인류는 감히 심해를 개척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1930년 깊은 바다를 탐사하기 위해 나선 이들이 있었지요. 바로 윌리엄 비브와 오티스 바토니입니다. 뛰어난 해양 생물학자였던 이 윌리엄 비브는 깊은 바닷속에 사는 해양 생물들을 연구했어요. 하지만 깊은 바닷속에는 해양 생물들은 표면에 올라오면 이제 환경의 변화 때문에 아 그렇지. 생물이 변화하거나 죽기도 하고 막 그래서 윌리엄 비브는 깊은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기를 열망했죠. 그러던 중 뛰어난 엔지니어였던 오티스 바틴을 만나가지고 강한 수압에 버틸 수 있는 심해 탐사 전용 잠수정을 만들게 됩니다. 와 저런 게 다 있다고? 오, 최첨단이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1934년 인류 최초로 깊은 바닷속에 직접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와. 실제 잠수정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야 둘이 있으면 산소가 희박할 것 같. 누구 하나. 근데 안 불어냈을까? 난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와. 이제 네. 드디어 사람이 들어가네. 아이 근데 난 들어갔다 해도 아무것도 못 보고 왔을 거라고 믿어. 그래요? 보여야 뭘 볼 거 아니에요. 오, 뭐야? 죽었네요. 죽었다고? 두 사람은 이 깊은 바닷속을 이렇게 직접 관찰하고 기록했죠. 전화기가 있다고요? 어머. 와, 근데 어떻게 통신이 가능하지? 진짜 신기해. 역사적인 순간. 진짜 그러겠다. 저는 통신할 수 있는 전화기가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심해.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잠수정을 타고 도달한 수심은 무려 923m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야, 거의 1000m 가까이 갔네요. 대박이다. 진짜 잠수. 근데 겁도 없다, 진짜. 맞아요. 와, 인간의 도전은. 이렇게 인류가 직접 깊은 바다에 내려갈 수 있게 된 후 심해 탐사는 기념비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